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어, 이틀 동안 제가 외부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녹화를 못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저점을 찍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전개가 됐는데 다소 이른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만 점검을 해보면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기술적 반등은 통상적으로 21선까지 가고 요 21선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닿지 못하고 밀리느냐 아니면 터치하고 밀리느냐 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21선 넘겨서 조정을 받으면 일단 기술적 반등 치고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터치하면 뭐 통상적인 거고 닿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 저점에서 또 조마조마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향후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기술적 반등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 미국 상황과 이 내외 금리 차 역전에 대한 어떤 한국은행의 조금 더 이 창조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고것과 관련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이 좋다. 고용이 좋다라는 것은 지금 사람이 모자란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이 그만큼 구직 활동을 활발히 할 만큼 또 경제가 죽지 않았다. 즉 미국은 고금리에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건데 미국이 고금리에 버티는 핵심은 이겁니다.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서. 그러면 한국은 지금 삐걱삐걱하고 경제 위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 고금리에 버티지 못하는 것은 이 한국은행의 고금리는 이 변동금리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만약에 연준 따라서 금리를 꼭 올리고 싶다면 이 변동금리를 고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해서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온 상태에서 고정금리로 바꾸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이 고정금리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도 안정이 되고 부동산도 최악은 벗어나게 될 것인데 네, 요 구조에서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가. 네, 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한국은행인데 네, 제가 찾은 게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게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또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 내외 금리 차 역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도대체 내외 금리 차 역전이 정말로 외국의 자본의 이탈을 가져오느냐. 근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왜 그런 구조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제 한국 증시나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IMF 구제금융을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33% 정도 되고 부동산도 이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채권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 17% 정도 외국인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크기가 비슷하다. 다만 주식 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은 이 단기 성향의 자금은 1% 정도 되니까 만기가 되면 이 차환이 되든 뭐 재투자를 하든 아니면 다시 찾아가든 요 구조에 비하면 이제 채권 시장에 움직이는 돈 자체는 조금 더 큽니다. 예, 근데 금리를 내렸을 때 증시나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선방합니다.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을 찾거나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돈하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돈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내외금리 차 역전만으로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가서 외환 상황이 나빠진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빈약한 근거입니다. 도대체 뭐 어떤 걸로 이런 위기를 조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금리가 벌어졌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관료주의의 특성상 무사 안임주의로 좀 미국 따라서 금리 올리는 게 책임에서는 가장 벗어나 있다라는 거. 그거라고밖에 생각을 못 하겠는데, 그럼 또 하나, 지금 중국 국채 금리가 2.99%고 한국 국채가 3%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채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럼 중국 중화권 자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국채보다는 한국 국채를 살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이제 중국계가 미약하나마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중국계 자금 유출입에서. 네, 그래서 내외 금리 차 역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면 중화권 자금의 유입으로 어느 정도 외국계 자본 이탈이 있지도 않겠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상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계속 의구심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그 어느 정도 성공한 자산가 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서울 쪽을 보시면 가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살짝 반등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 대구 쪽이, 대구 가장 나쁜데 대구도 빠르게 반등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좀 의견이 많은 게, 대구 아파트의 60%는 외지인이 사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고 앞으로 물량 부담이 없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지금 큰 위기는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면 왜 도대체 올리느냐에 대해서 답답한 노릇인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국내 물가가 잡히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나쁜 상황이 되고 더 쓸 돈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부양책은 결국은 중국이 금리를 떨어뜨리고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중국의 GDP는 비록 미국에 못 미치지만 중국의 국민 총자산, 총순자산은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금융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 자산을 활용해서 유동화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돈이 풀리고 회전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중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한국이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중국에서 생산 기지도 빼고 있고, 그리고 점점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또 너네 반중했지 혼나볼래,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또 당근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자본의 어떤 유출입 부분에서 중국 쪽 자본의 유입이 있지 않을까. 과거에도 이제 중국이 한국하고 이 관계가 긴밀해질 때 약 20조 정도 외국인 자본, 그러니까 중국계 자본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다 빠져나갔는데,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 주식시장이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중국 쪽에서 내외금리차 역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상쇄해 주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과거 통화 스와프도 보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까지 해서 문제를 이제 조기에 잠재웠는데, 그 과정을 보면 중국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이 가까워지니까 미국하고 일본도 혜택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이번에도 잘해서 중국 쪽하고 이런 어떤 지렛대로, 중국을 지렛대 그리고 협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지금의 문제는 빠르게 좀 수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기술적 반등의 어떤 기준 21선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요걸 보고 나중에 판단하면 되고,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될 당위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미국 달러 올린다고 하니까 한 0.25% 정도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는 것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걸 반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장의 대응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풍정밀.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상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예, 그리고 상보도 같이 살펴보고, 예, 대한제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뭐, 대한제분은 사실 뭐, 시간만 지나면, 예, 당연히, 당연히 좋아질 건데, 도대체 그게 언제인지 몰라서 짜증스러울 뿐이지, 예,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유동성만 좋아지면 좀 빠르게 주가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풍정밀인데 음, 음, 음. 네, 예, 지분 경쟁이 이쪽으로 번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신규 진입하고 예, 이런 내용이고 살펴보면 예, 일단 뭐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실적이 다소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실적 감소는 어느 정도 또 만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 과거에 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크게 줄지도 않았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순이익은 꽤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올해는 아마 순이익이 더 늘어날 겁니다. 예, 그 부채가 많이 없고 자산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풍 정밀 자체로도 매력적인데 여기서도 이제 지분 경쟁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영풍 정밀 같은 경우는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 예상이니까 그냥 역시 뭐 아님 말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고려아연하고 영풍하고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영풍이 이제 고려아연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서로 영역 침범하지 않고 배려해주고 이럴 상황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영풍이 사업 확장을 하면서 뭐 기존에 있던 업체를 인수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 시작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시간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기존 업체 인수가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럼 영풍은 이제 남아도는 현금을 가지고 주요 기업들, 비철금속 기업들을 사들일 거고, 그러면 이제 영풍 정밀을 지키는 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풍 정밀이 왜 이 기업 자체가 탐이 나느냐, 아니면 고려아연의 어떤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영풍 정밀이 1.57%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영풍 정밀의 경영권을 가져왔을 때 고려아연 주식 1.57%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효용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고려아연이 10조 원대 1.57%면
뭐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풍 정밀이 시총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고려인 주식을 사는 것보다 이거를 사서 장악하는 게 훨씬 돈이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요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30%만 사도 된다. 그럼 한 500억만 사도 요 1.57%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니까,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여기서도 붙었던 거고, 예, 지금은 조금 시들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식 수를 보면 일단은 같은 지분으로 묶여 있는데, 예, 최장규 대표이사가 4만 주를 추가 매수했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최대 주주의 자리가 조금씩 위협을 당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따른 어떤 조금 더 상세하게 본다면, 음, 예, 상세하게 본다면, 예, 이제 장내 매수가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경영권 분쟁의 냄새는 풍기고 있고, 뭐 고려아연처럼 이제 저평가를 벗어났다면 조금 부담인데, 이건 뭐 저평가 상태에 배당 수익률도 3% 정도 되고, 뭐 서로 지금 사고 있다고 하니까, 예, 산 건 작년이지만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신규 매수도. 그럼 이제 신규 매수에 대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예, 연봉에서의 10,000원. 자, 보면 이게 이제 큰 틀에서 흐름을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저점 찍고 밴드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제 상승을 했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이런 쐐기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고 죽는 경우, 제자리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놓고 봤을 때 조금 이 재료의 무게 특성상 조금 쐐기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리고 월봉에서 10,000원의 어떤 지지선도 강하고 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도 어느 정도 매물이 두터운 상태, 11,000원부터. 그러면 단기간에는 11,000원, 중장기에는 10,000원의 어떤 지지선이 밑에 강력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사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가격을 밑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사 나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순이익 규모도 상당히 좋고, 영업이익률도 좋고, 저평가 상태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경영권 분쟁이면 유통 주식수가 말라가지고 금방 또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잘 가지신 것 같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안 돼도 본전은 될 것 같고, 잘 되면 한 80% 정도 수익을 얻는데, 예,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가격 기준 없이 그냥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보. 네, 상보가 바닥에서 조금, 예, 지지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보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에서 제가 본 처음으로 중국에서 자금 회수에 성공한, 예, 그런 기업이고,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 그동안 이제 전환 사채를 또 주식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고, 중국 법인에서 자금도 회수했고, 이러면서 이제 상보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예, 튼튼해졌고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예, 이런 상태고, 예, 근데 주가 저점이다 이런 걸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사업의 영역도 조금 성장 산업하고 관련이 큽니다. 뭐 리튬 쪽이라든지.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돌아서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없는 상태고 바닥에서, 그럼 손바뀜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어떤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들을 보면 다 위에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매물화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상단이 막혀 있고, 그렇다고 하단은 또 주가 자체가 많이 낮으니까 막혀 있고, 그래서 당분간 횡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별히 지금 튀어 오를 만한 어떤 상황은 아니고,
예,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옆으로 긴 횡보를 하면서 안정을 찾고 그리고 나서 추세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돌아선다라는 관점에서도 그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예, 돌아선다고 보기도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대한제분. 예, 대한제분이 실적이 좋아졌는지 예, 한번 먼저 살펴보고 보시면 예,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추이가 계속 갈 것 같은데 지금만 해도 이미 작년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고 연간 기준으로도 2017년 전성기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뭐 자산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가지는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건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예,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서 주가가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것은 뭐 시장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나쁠 때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는 뭐냐면 주주들이 이제 주주환원의 의지를 갖고 가는 건데 그 대한제분이 그럴 가능성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상속 문제 때문에 주가가 눌려져 있었다면 이제 상속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다소 좀 괜찮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공표 활용해 가지고 계속 예,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호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또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뭐 바닥에서 어떤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고 예, 근데 반등을 할 때 아무래도 묵은 매물에 대한 거 결국은 뭐 이 회사 모르겠고 그냥 원금만 찾으면 난 던질래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의 상승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게 예, 빠른 상승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신속하게 되려면 결국은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터지려는 상황 과거에 보면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고 예,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없는 어떤 흐름은 대체로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고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자체적으로 주주하는 의지를 밝혀서 예, 뭐 자사주를 산다든지 아니면 배당을 늘린다든지 이런 대응을 한다면 또 당연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요 대한제분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요 14만 원대 부근에서 매물이 두터우니까 당장 치고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동반해야 되는데 현재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서 매물 소화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간에 기대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이게 보는 제 생각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